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2월 27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28일 새벽이고요. 새벽 00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국장 드디어 빠졌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과열이다. 무리하지 마라. 무료가 톡방에서 우리 유료방 같은 경우는 주식이 거의 없죠. 네. 리스크 관리만 많이 해놓은 상태고, 왜냐면 하락장이 나올 때는 승률이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 상승한 종목들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하락 종목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뭔가를 사면 결국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즉 승률이 떨어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하락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계속 무리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자, 아시아 증시는 보면은 우리 오늘 국장이 좀 깨졌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괜찮았어요. 일본도 좋았고 뭐 전체적으로 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만은 계속 지금 휴장이고. 자, 원달러 환율은 제가 기존 뷰 유지합니다. 중기 상승 뷰 전망 유지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항대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저항대 부딪히고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다. 네. 자, 국내 증시 수급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계속 고점에서 수급이 둔화되는 모습을 띠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고점에서 수급이 악화된다면 바닥권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다가 고점이 될수록 매수가 점점 줄어들거나 혹은 매도세로 전환이 된다면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나더니 결국 오늘 급락이 나왔네요. 코스닥도 지금 요즘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거의 안 하죠.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지난주 제가 나스닥 미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었죠. 적중했었고요. 네. 그래서 나스닥 급락 적중에 이어서 국장 하락도 적중했습니다. 네. 코스피 얼마 하락했었었죠 오늘? 오늘 코스피가 0.8% 나오는데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 150이 1.5%대 급락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기술적 분석 잠깐 볼 건데요. 일봉상 지금 지지선을 이탈을 했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자, 코스피입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지선 요거 저점 대비 올라오는 이 지지선을 어제는 지지받는 척 하더니만 오늘은 그렇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탈을 해버렸죠.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물론 이제 내일 되면 20선 부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밤 미증시가 관건이겠죠. 미증시가 만약에 오늘 올라주면은 내일 갭을 띄울 것이고, 미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내일 뭐 20선 밑으로 갭 하락을 하거나 혹은 20선 부근에서 시작을 하거나 하겠죠. 하지만 20선 부근에서는 원체 중요한 이평선이다 보니까 20선 부근에서는 지지받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20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때도 지지받다가 빠졌죠. 그죠? 네. 여기선 저항받다가 돌파가 나온 것이고, 여기도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1 이평선은 정말로 중요한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큰 악재가 있는 게 아닌 이상 20선에서는 일단 살짝 반등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깨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20선은 아직 안 깨졌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안 깨졌는데 그 근처에 있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항대에서 이렇게 저항대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어제까지 2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밀렸다. 그럼 이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결국 역시나 급락이 나왔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 코스닥도 20선 부근 지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저는 빠진다고 봅니다. 네. 자, 코스닥 150은 그나마 이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지수라서 아직 20선까지는 못 갔는데요. 얘는 이제 11선 좀 못 간 상태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면 검정색 지지선 여기 딱 걸려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미증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미증시가 하락하면은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할 것이고, 반등이 나오면은 갭상 출발하겠죠. 하지만 제 뷰는 동일합니다.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코스닥 150이건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고, 자, 이제 미증시 분석입니다. 페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현재 75를 나타내고 있네요. 어제는 뭐 76, 77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75. 어제보다 살짝 투자 심리가 꺾였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음은 최근에 제가 오늘도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었는데 최근에 뉴스에 계속 나와요. 뭐 레포가 어쩌다, 뭐 영레포가 어쩌다.
그죠? 네, 레포보다 영레포가 최근에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께 개념을 좀 잡아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레포라는 것은 흔히 이제 RP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환매 조건부 채권. 네, 그러니까 환매를 조건으로 환매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한 그런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보통 좀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약간 전당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다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맡깁니다. 네. 채권을 맡기고 국채 같은 것도 보유하고 회사채 뭐 국채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채권들을 연준 같은 중앙은행에다 맡겨요. 맡기고서 뭘 빌려요?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다시 맡겼던 채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포예요. 알겠죠? 그럼 돈이 중앙은행에 있던 돈이 금융기관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죠? 곧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영레포는 반대 개념이에요. 여기 이제 리버스만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네. 역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자, 보시면 뉴스가 있었었죠. ING에서 양적 긴축으로 2024년에 충격이 고조될 것이다. 그리고 영레포 잔고가 가파르게 떨어진 데 이어서 은행의 지급 준비금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었어요. 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경우에도 미국의 금융권이 24년도에 자금 조달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뉴스들인데, 영레포가 무엇이냐? 레포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레포는 금융기관이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 레포는 반대입니다. 자, 중앙은행이 금융기관한테 국채를 맡겨요. 그리고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립니다. 즉,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이 좋을 때 하는 거죠. 즉,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날 때. 넘쳐날 때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에다가, 야, 너희 우리 국채 담보로 나한테 돈 좀 줘. 내가 나중에 이자 줄게. 금융기관의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이자를 줘야지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다? 바로 영레포가 된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연준에다가 돈을 맡겨놓는 거예요. 예금이냐, 예금.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이자 받고서 이자 받으려고 예금 넣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의 돈이 중앙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 즉, 얘는 양적 긴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선 이거 왜 한다 그랬어요?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즉 긴축. 우리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물가가 너무나,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나 과열이 돼서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치솟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잡아야 돼. 경제가 너무 과열이 된 거예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양적 긴축이라든지 아무튼 긴축을 해야 됩니다. 돈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바로 영레포예요. 아셨죠? 긴축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레포 금리, 돈을 줘야 돼. 이자를 줘야죠. 이자를 주지 않으면 걔네들 돈을 맡기겠냐고. 그죠, 여러분들? 영레포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영레포는 주로 MMF라고 이제 뉴스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뭐예요? 머니마켓 펀드. 주로 이제 뭐 부도 위험이 없는 국채라든지, 뭐 우량 CP라는 건 기업음이죠. 네, 국채, 우량 CP, 뭐 CD 이런 거에 이제 투자를 하고 만기가 짧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예금 잘 안 하죠. 네. 지금 뭐 이자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여기 하겠습니까? 어디다 돈 넣습니까? 네, 미국인들이 MMF 이런 쪽에다가 이제 펀드에다가 가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들이 은행 및 여러 금융운용사들이 MMF를 많이 굴려요.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영래포 잔고예요. 영래포 잔고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쭉쭉쭉쭉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연준이 돈을 박박 긁어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빨아들이고 있었다. 즉 금융기관들로부터 예치한 돈이 그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줄어듭니까? 보시면 여기 2023년도 한 1, 2분기 그죠? 1분기 이후부터 쭉쭉쭉쭉쭉쭉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영래포 잔고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 연준에 맡겨뒀던 돈을 다시 인출을 하는 거죠. 금융기관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영래포 잔고가 감소한다. 즉 연준에서 묶어놨던 돈이 다시 시중으로 풀린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동성이 증가를 하는 거죠. 호재. 맞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호재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3년도였었죠, 그죠? 작년 3월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SVB 실리콘밸리 은행 그랜크런 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때 증시 급락했었는데 그런 어떤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단기 유동성 위기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럴 때 이제 연준이 나타나가지고 딱 등장해가지고 사태를 딱 진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래포 잔고가 줄어들면은 연준이 어쨌거나 교인의 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개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막 걱정이다 뭐다 하는 건데 좀 더 이제 설명 드려볼게요. 자, 영래포 잔고가 감소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래포 제가 금리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연준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얘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주는 곳이 있으면 당연히 돈을 떼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래포는 대부분 누구? MMF 자금으로 이루어진다. MMF는 주로 국채라든지 CP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많이 비교를 하는 게, 수익률 비교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미국의 단기 채권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단기 채권이라 하면 뭐 1년물, 2년물이 아니라 1개월짜리. 지금 현재 1개월짜리 보시면은 금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5.4 나옵니다. 5.4, 그죠? 네. 근데 영래포 금리 같은 경우 얼마예요? 5.3이에요. 작년부터 계속 5.3입니다. 즉, 영래포 금리가 어떻게 돼요? 이 단기채 금리보다 낮죠? 그러면은 MMF 자금이 당연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네. 맞죠, 여러분들? 이걸 이제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연준이 영래포 금리를 올리면 그만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객들이, 시중은행들의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23년 3월 달에 있었던 그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이슈, 이런 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고객들이 막,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서로 막 먼저 인출을 하려는 그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 은행들이 유동성이 부족해진다. 근데 은행들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익을 못 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보유자 자산 대비 지급 준비금이 부족해지면 이건 뱅크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줄어들면 이게 여기서 뱅크런이 된다. 이 지급 준비금 많이 들어보셨죠? 지급 준비금 뭐예요, 여러분들? 나오죠?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일정 비율의 고객 예금을 중앙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그게 줄어들게 되면 뱅크런 들어가는 겁니다. SVB가 그렇게 파산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은행들은 다급해지는 은행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준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에다가 맡겨놨던 저축해놨던 돈을 다시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RRP, 그러니까 이 영래포 잔고가 줄어드는 만큼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은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어떤 이자의 차이, 그리고 고객들 예금 인출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영래포 잔고가 줄어들게 된다. 근데 아무튼 영래포 잔고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지금 어떤 은행권에서의 어떤 뱅크런 이슈가 발생한 건 아니죠. 최근에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2023년도 1분기 때에는 뱅크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지금 이제 MMF 수익 이자 차이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음에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요즘에 뉴스 많이 나와요. BTFP 뱅크턴 펀딩 프로그램인데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 이 뱅크턴 파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중 은행들이 위험해졌잖아요. 유동성 위기에 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만히 방치하면 연준 입장에서 이걸 가만히 방치해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금융권 리스크 진짜 크거든요. 금융 리스크가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준이 딱 나서가지고 이걸 진화해야 돼. 그래서 지역 은행들에다가 긴급 대출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이에요. 요게 은행들이 이제 야 니네 뭐 자산 니네 돈 없다고 니네 자산 매각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그 자산들을 나한테 담보로 맡기고 내가 대신에 싼 이자로 돈 빌려줄게. 공짜는 아니야.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게. 근데 이거
24년 3월 11일에 종료된다잉 이거예요. 지금 2월 28일이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담보로 제공하게 한 다음에 돈 빌려주는데 이게 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은행들이 빌렸던 돈 다시 갚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참고로 이제 요거 BTFP 시작되면서 유동성 랠리도 시작됐거든요. 참고로 그 윌리엄이라는 예일대 교수가 BTFP 종료는 은행 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연준의 은행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연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연장을 할지, 연장하게 되면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연장을 시킬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종료를 시킬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하겠죠. 조만간. 그 심리적 척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만약에 커질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뉴스도 보면은 미국 은행 위기 재발 가능성을 BTFP가 종료되면 위험이 재차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아직 시장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신문 기사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 미국의 은행들의 이제 지급 준비금 흐름이에요. 빨간색은 요거는 소형은행의 이제 지급 준비금이고요. 파란색은 이제 좀 사이즈가 큰 애들 있죠. 대형은행들의 지급 준비금입니다. 보시면 여기 3월 달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2023년입니다. 1월 다시 여기가 23년 여기서부터 네, 1월, 2월,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3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급 준비금이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연준이 돈 쏜 거예요. 은행들한테. 그래서 대형은행도 중소형은행도 돈이 확 늘어났어. 하지만 그 이후에 대형은행들은 꾸준히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은행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BTFP 종료로 돈을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소형은행들은 그 당시에 간신히 파산을 모면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준비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형은행이 이 지급준비금에서 BTFP 대출금을 빼면 나머지 초록색이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BTFP를 연장하지 않으면 대다수의 소형은행들은 뱅크런 우려, 여기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연준이 근데 이 사실을 모르진 않아요. 알고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연장하지 않을까, 연장해주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충분히 뭐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나스닥 볼 텐데 나스닥이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자, 어디 갔냐? 나스닥을 봅시다. 이음봉이 나왔어요. 고점에서. 네,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고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이제 검정색이 이게 나름 이제 또 추세선인데 여기를 돌파했다가 빠졌고 저항받고 빠졌고 또 돌파했다가 2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이제 오늘 증시 시작해가지고 살짝 걸치고 있는 모습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하락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P도 보면은 지금 이음봉이 나왔어요. S&P도 여기가 딱 밀린 자리가 자, 여기 고점, 그죠? 고점, 여기 고점. 그러니까 밀려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밀려야 할 자리에서 음봉이 두 개가 나온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하지만 또 다른 추세선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보이시나요? 파란색. 요거,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돌파했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지지 테스트가 살짝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하락뷰 그대로 저는 유지를 하고요. 제가 그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얘는 이제 미국 AI 시총은 얼마 안 됩니다. 시총은 얼마 안 되지만은 미국 AI 테마 대장주, 가장 많이 올랐다고 했었었죠.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장주다. 이놈이 이제 여전히 하락뷰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 뭐 전망 너무 좋겠죠. 하지만은 기술적으로는 너무 좀 과열 상태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저는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하는 이 실시간으로 봤을 적에 현재 엔비디아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0.3%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마이너스 2%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